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 최근에 전남 지역 여야 사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 사당이 특정한 현안을 두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여야 사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의 국립의과대 신설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동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전남의 신설! 전남의 신설! 전남의 신설! 전남에 풀리지 않는 과제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의 정치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화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여야 사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은 전남의 의대 신설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공동 협약서를 통해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의대 신설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의사 수와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로 의료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신설만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지역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대 정원 증원분에 신설 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정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공동 대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전남 의대 유치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회장과 이주희 동신대 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 국립의대 유치를 주도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네, 요즘 정치권의 협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여야 사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이 손을 맞잡은 것 자체가 아주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만큼 또 의과대 신설 문제가 그만큼 또 급박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나서시게 된 겁니까? 이제 도민들은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우리 전남뿐이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전남이고, 또 도서백지가 너무 많아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30년 동안 독점해왔던 민주당에게만 기대해서는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상존해 가기 시작했고, 또 정치권에서조차 집권 여당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와 함께, 사당 대표와 함께 하면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면서 아마 이례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여야 4개 전남도당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했고, 또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야 사당,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당 대표들이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이제 전달하는 순서가 있을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위한 총선 공약단이 진즉 10일 전에 발대가 되어서 아마 7일 날 이제 모든 안이 중앙당으로 보고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안으로, 산업 중에서는 두 번째 안으로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안이 전라남도 총선 공약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이제 이게 총선 공약에 1호로 실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여당이나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전남도당의 의지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들인지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당대표를 만나고 최고위원을 만나고 대통령실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먼저 저희들에게 이 얘기를 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심각성을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니까 당대표나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지역 어디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한 희망적인 걸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그야말로 사업성 검토를 위한 부지를 단일화를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네네. 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또 최근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서 의대 증원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 의대 학생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일단 내놨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을 오랫동안 수건하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좀 성에 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의대에 1000명의 의사 정원을 모두 확정해 버리면 신설은 이거 참으로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전달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통령실을 만나서 전남의 의과대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800명 정도로 주고 200명 선에서는 신설의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달이 됐거든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알았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이제 신설에 대해서 검토 여지가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1000명을 100% 다 선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정부에서도 신설에 대한 고려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좀 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이제 의대 신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남 동부권, 그러니까 순천대나 전남 서부권에 있는 목포대, 자,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에 권한을 준다면 어디에 줄 것이냐? 뭐 그래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통합해서 어느 한 곳으로 통합해서 두 곳을 통합해서 신청해야 된다 이런 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까요?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가 통합을 해서 신청한다. 이제 그게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전라남도의 의과대학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대학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선에서까지는 의지 표방이 전달됐지만 그것이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는 전혀 기초 단계가 아닙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예산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순천대학교로 갈 것인지 목포대학교로 갈 것인지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인가? 이건 도지사를 중심으로 100% 민주당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아서 총의를 모으면 될 수가 있어요. 결론을 얻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따른다라는 합의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정부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못할 것입니다. 네. 자,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지역의 여야 4당이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또 지역민들이 그만큼 절실하게 바라는 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의 정치권에서도 호응을 해줄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호응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토록 전라남도가 학계, 정계, 시민사회가 모두가 하나로 된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왜 정부와 대통령은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대통령과 정부 탓으로 하는가? 여기에 두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제가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제는 하나로 가서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지 왜 정부가 해주지 않는가? 왜 대통령은 관심이 없는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하나로 단합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 의대 이야기를 이제 좀 주로 했는데요. 지금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너지공대 문제입니다. 참 어렵게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에너지공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건립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한전의 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립 비용이나 이런 재정 지원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총장 해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가 윤희진 총장 해임안을 상정해서 시민사회가 또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산업부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설립 초기 규정 미비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른 문제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2달 전에 언론에다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 어느 정부가 결정을 했든지 간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한전공대, 에너지 공대가 원활하게 잘 가도록 해야 된다. 다만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만한 겨냥과 그들에 의한 무방비한 지출 문제를 두고서 한전 50조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IMF를 보십시오.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두가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내 월급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4억 5억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국민들이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효불구한 것들은 삭감하고 그렇지 않고 시행해야 될 것은 시행하는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도 짓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이연을 하자. 2년에 걸칠 것을 3년에 하고 3년에 걸치고 5년에 하되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한다. 특히나 제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님을 뵙고 우리 한전공대에는 광주 지스트와 달리 핵융합 에너지를 발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중단돼 있다. 2027년도에 500억이 지금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적인 예산을 달라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까지 세계의 유수 대학들이 우리 에너지 공대에 와서 에너지 융합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시험하고 하는데 1회 시험하는 비용이 무려 4억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주에 있는 에너지 공대는 세계의 대학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핵융합 에너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한전공대가 소외되거나 교육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은 교육적인 문제로 풀자. 그렇다면 한전공대의 교직원들도 동참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하지만 예산 문제를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전남도 예산 정부의 긴축 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역민들이 아쉬워하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지역 화폐 국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이 됐고 뭐 이런 걸 좀 이어나가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자, 아쉬움도 있고 또 만족감도 있겠지만 이 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2.4% 국가적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4.9%가 정액돼서 8조 6,300억 역대 정부의 최고였습니다. 이번에 예산국회에 또 저희들이 투입할 겁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또 국민의힘 전남도 등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9조 원 시대가 넘어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예산, 사업적인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화폐 문제는 광역시들이 지역화폐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없고 일자리 창출하거나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처럼 지역화폐를 돕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단체 공동 대응으로 하는 것이 맞지 화폐가 대한민국 화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화폐를 한다라면 그것 또한 불법이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예산 또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요. 또 전남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이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여권, 야권 가릴 것 없이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 또 제3지대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 정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천정배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장관님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22대 총선에도 출마를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실 예정이신지? 저도 원래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제 지역구 서구 을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뭐 여러 이유로 정치권에 관심이 이제 큰 인물이죠.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저녁에 광주에서 북 콘서트를 갔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최초로 언론에 공개를 한다. 뭐 이런 공지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오늘 뭐 북 콘서트 광주에서 이렇게 뭐 좀 대대적으로 하는 걸까요? 저도 본인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 장관이 이번뿐만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 콘서트를 했고 광주만 하더라도 아마 상반기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봐서 더구나 총선 앞두고 이것이 어떤 의미로든지 이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좀 자목 궁금합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조 전 장관에게 이제 쏠린 눈길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또 이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조 장관은 뭐 어떤 의미로든지 문재인 정부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인사였는데 민주당을 나와서 그럼 그렇다면 광주나 여기 호남에서 하려면 민주당하고 결국 이제 총선에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좀 첫째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거법이 지금 거대 양당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제3당, 4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이 지금 국회에 물론 뭐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별로 지금으로 봐서는 고쳐질 것 같지 않고요. 혹시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면 뭐 거기에 들어간다는 하면 그건 이제 신당 창당하고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신당일지 모르지만 그런 늘 정치 개혁을 주장해온 조 장관으로서 그런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저는 아마 신당은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뭐 너무 지금 정치판에서 이슈들이 이것저것 터져 나오고 있어서 정신이 사실 없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좀 자맹을 이어오다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또 여기서도 이제 또 창당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 전 장관이랑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은데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런 역할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요즘 그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과연 이낙연 대표가 맞나? 그 오랫동안 정치하셨지만은 그렇게 무슨 독한 말을 요즘처럼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뭐 의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대로 가면은 이낙연 대표는 고소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위기의식이 발동했음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대표로서는 지금 당연한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대표든 누구든 뭐 민주당 쪽이 신당을 만든다면 당을 쪼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을 쪼개는 데는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당을 쪼개는 걸 감행하려면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공천에 학살을 당한다거나 또는 이제 호남에서야 뭐 공천 받으면 당선이 쉽겠습니다만은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공천 받아봤자 민심이 워낙 나빠서 낙선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뭐 분당이든 뭐든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당이 쪼개지냐의 여부의 1차적인 관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당내 일각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공천 학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겠느냐, 요 점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당을 쪼개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 그 공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을 안 드러낸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지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보는 것이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긍정평가가 광주 전남에서는 55%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전국이 38%인데 전국 예.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제 우리 광주나 호남에서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처럼 민주당에 그냥 일편단심으로 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이 이준석 신당에 좀 그 눈길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보다는 사실은 우리 광주나 호남의 주민들의 그 전략적 사고, 사실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분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유리한 지형이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신당 자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아마 특별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오히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광주 전남의 민심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선거 투표율에서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요. 예.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3지대가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의 위기감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우선 특히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그동안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게 많이 있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공천이 뭐 사천이고 여러 잡음이 있었다는 것들이 시민들이 알고, 또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 공천 받으면은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당선자는 뻔한 건데 뭐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가, 저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는 37.7%밖에 안 갔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그냥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집단 지성의 표출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각성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각성해야 되겠고, 거기에 첫걸음은 우리 호남에서는 공천 개혁이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현재 민주당의 공천, 저도 지금 거기에 하여튼 이해 당사자입니다만은 그 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작년 이제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광주시장의 유력한 두 분, 지금 이제 강 시장과 전 이 시장 두 분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서 승부가 이제 난 바람에 이 전 시장께서는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무공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 그 예를 들어보면 이 전 시장과 강 시장이 둘이 나와서 광주 시민들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과감한 좀 무공천이라는 그런 어떤 잠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우선 공천 개혁, 공천 시스템의 개혁이 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감한 공천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 재정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물론이고 당선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년도에 이 관련 예산들을 보니까 대폭 삭감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뭐 예산의 문제, 또 이게 지역의 홀대 논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의 지금 전략 산업이 이제 AI하고 그다음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업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정부 예산안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R&D 예산은 75%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를 실리콘밸리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현 정부가 광주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본다면 광주의 정치인들과 광주시장의 책임도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또 대통령 된 후로도 광주 와서 늘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다르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뭔가 그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광주의 비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록 당이 다르지만 계속 요구하고 압박하고 해서 가져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런 노력이 우리 지역 내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또 우리 스스로가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인들이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역의 또 하나 현안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에 풀리지 않는 현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항 입지가 정해진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과 굉장히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오래 묵혀져 있어서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풀려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공항 특별법, 광주 신공항 이전 특별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결국은 이제 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지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법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광주 전남 내에서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 점에 이제 진전이 없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거죠. 한편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대구 특별법과 광주 특별법이 동시에 이제 통과됐는데 대구 쪽은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단순히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 신공항이라는 것은 대규모 공항을 국비로 새로 짓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 수십조의 지금 프로젝트를 이번에 받은 셈이죠. 광주는 이전만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래전부터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TK와 PK와 서로 뭐 박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그게 무산된 일이 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로 했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대구에 신공항을 만들어서 오히려 당초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을 2개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또 우리가 좀 각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신공항도 아닌 건데 훨씬 더 강력한 지원 대책. 지금 TK 신공항법에는 그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군유 지역이라든가 네네. 이전으로 할 그런 우리는 물론 입지가 이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원 대책도 만들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도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번 국회의원들이 마지막으로라도 그 지원 대책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전락했다, 고쳐 쓰지도 못할 당이 됐다 이러면서 나갔는데 친명계 쪽에서는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가냐 이렇게 비판하고,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잘 떠나실 거죠. 잘 떠났다. 예, 그렇지만은 네. 오선 의원 아니에요. 네. 저는 저렇게 떠나셨는데 자기가 소속돼 있던 네. 정당을 그렇게까지 비난할 필요가 있는가. 음.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설득했는가.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개딸들은 뭐 잘 가라 수박, 우리도 너 고쳐 쓰기 힘들었다 아주 냉소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그분들로서는 네. 그런 비난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어떻게 됐든 네. 정체성을 버리고 지금까지 지켰던 정체성을 버리고 네. 일종의 전향을 했다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네. 저는 이상민 의원의 탈당도 찬성을 못하지만은 저렇게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탈당에 찬성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떠났다는 거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아니 자기가 네. 지금 얼마나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당에서 네. 몸부림치면서 당을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당원들을 비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보따리를 싸놓고 차표를 어디 끊었는지 몰랐지만은 네. 이제 뭐 송대관의 차표 한 장처럼 사가지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떠날 사람 떠나야죠. 그렇지만은 네. 과연 전향을 해서 잘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상민 의원 탈당에 그 문제의식에 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공감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다른 비명계 의원들 원칙과 상식 여기도 이달 중순까지 저 확실한 좀 혁신안을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도 결단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탈당, 신당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말만 있는 걸까요? 저는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일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광주, 네. 나주, 해남 안도 진도에서 4일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광주 전남 분들은 네. 윤석열 예, 예. 완전히 실망하니까 말도 하지 마라.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뭉치자. 이낙연 지금 뭐 하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동아일보 기자할 때부터 수십 년간 알고 여러 인연도 있습니다. 물론 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절대 탈당하실 분은 아니다. 특히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네.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네. 대화하고 소통해서 당이 단결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당원 앞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본격적인 당내 소통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데,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어차피 이른바 수박들 공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알아서 나가주거나 뭐 삐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안 하면은 뭐 땡큐 아니냐, 뭐 그걸 방치 내지는 개딸들 앞세워서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는 네. 플러스 정치를 해야지. 왜 마이너스 정치를 합니까? 이번에도 보십시오. 119대 29 네. 부산 엑스포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네. 수수. 이걸 국민들이 용납합니까? 반드시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네. 특검법에 추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네. 그 막말이다.
잡아가지고 얼마나 민주당을 공격해요. 지금 보십시오. 이슈는 이슈로 덮는데 네. 이러한 이슈를 대통령실 수석 개편, 오늘 내일서 이루어지는 개각, 네. 인적 개편으로 덮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런 불씨를 살려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네. 기사가 없어지잖아요. 이걸 저는 원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엑스포 이거는 뭐 박빙 승부다, 우리가 뭐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대통령한테 간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잘못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한 보고를 하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외교부, 국정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이 보고서를 마사지했는지, 어떻게 보고했는지, 대통령께서 받은 보고는 무슨 보고를 받았고 네. 왜 이렇게 오판했는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네. 국정원이 다른 것도 조사하더라고요. 다른 거요? 이것은 네.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안 하게 돼 있다고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승 전 총무원장 네. 사건을 왜 국정원이 조사합니까? 이것은요, 국내 정보 수집 분석을 개입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그걸 왜 국정원에서? 글쎄요. 그건 누구나 뭐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안보상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자승 총무원장을 그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네.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네. 박지원이에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남한도 진도를 가더라도 네.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음. 원장님, 네. 그렇게 했다가 원장님만 잡혀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잡혀가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난 약점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 의원들이 네. 민주당의 본산지인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후배들한테 너무 잔인하니까 네. 얘기는 못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호남에서 또 자꾸 물갈이만 할 게 아니라 네. 잘하는 사람은 키우고 못하는 사람 물갈이 해야지 100% 다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뭐 하냐, 이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재미교포 최 목사라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 디올 명품백을 이걸 지난해 9월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당선된 지 뭐 취임한 지 9월이면 4개월 정도 지나서 영부인 신분인데 그 몰카에 보면은 아우 뭘 이런 걸 자꾸 이러면서 이렇게 뭐 받는 듯한 뭐 그런 게 고스란히 다 찍혔는데 그 보셨나요? 그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보도에 의하면은 그 전에 뭐 화장품 네. 180만 원어치를 보냈고 네. 또 이렇게 그 명품백 300만 원짜리를 네. 드렸다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 정상 내외에게는 선물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고. 네. 이것은 경호상, 네. 안보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경호실에서는 네. 영부인한테 그런 물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만했는가? 이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자, 영부인이 네. 어떻게 해서 화장품을 명품백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문제지만은 그 후에 보도되는 네. 영부인의 말씀 같은 것을 들어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 명품백 문제를 추가해서 반드시 특검해라.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게 지금 시기에 몰카를 차고 들어가서 그 몰카를 네. 차고 들어간 것은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쁘지만은 어떻게 스크린이 경호실에서 안 되나요? 어떻게 몰카가 패스되냐 이거예요. 저는 경호실이 문제인 거예요. 비서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몰카 함정 취재한 사람들은 물론 네. 미국 등도 함정 취재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타당하기 전에 어떻게 경호실이 그러한 것을 패스시켰냐 이거죠.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다. 물론 절대 검사들은 사과 반성하지 않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부산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은 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네. 원인을 밝혀지고 이러한 것이 나와야 다음 네. 국제 행사도 유치할 수 있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고 네. 뭐 몰카 취재를 당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허술한 경호 속에서 비서실이나 경호실을 뚫고 거기를 가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부인을 상대로 몰카로 취재를 할 생각을 한 자체와 그게 성공을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나빠요. 예. 아니 저한테도 사람들이 몰카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화나죠. 그 자체를 좋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쁘지만은 거기에 뚫린 대통령실, 경호실은 더 큰 책임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몰카에 흉기 같은 것이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하는데 왜 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냐 이거죠.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거부권은 아니 그러니까 네. 대장쟁이도 새가 달궈졌을 때 때리는 쥐가 있는 거예요. 굳어지면은 안 돼요. 네. 지금 국민은 부산 엑스포 119대 29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다. 네.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 전날까지 뭐 70대 78 박빙이니까 우리가 역전한다고 얼마나 국민을 속였냐고요.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문제를 네. 지금 국민들이 관심 두고 있는데 버스 지나간다고 하면 손들어서 되겠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네. 얼마나 여성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징계도 하고 사무총장이 사과도 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질책도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은 왜 말도 못하냐 이거죠. 말은 하는데 기사가 잘 안 나는 건 아닐까요? 아 그렇지 않죠. 네. 168명의 의원들이 네. 일제히 붙어야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특검이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까요? 저 아니, 부인에 관한 일인데.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네. 하고는 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국민 정서를 버리는 네. 그런 거부권 행사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특검법이 통과돼서 네.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시점은 이준석 신당이 창당됐고 많은 공천 칼질을 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 있고 그러면 그 여론이 들끓을 때 만약에 거부권 행사에서 개입 국회로 다시 대통령이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2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아니다. 특검하자.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특검을 처리하고 나면은 잃을 게 전혀 없는 카드라는 말씀인 거네요. 잃을 게 있고 없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 발의를 하니까 네. 사표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민주당이 당한 것으로 하는데 민주당이 왜 말을 못해요? 민주당의 목적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나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됐든 이건 민주당의 승리예요. 나갔지 않냐. 네. 당하고 있다니까. 저 국민의힘 수에 또 당했다. 제가 볼 때는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오늘 뭐 몇 개 언론이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검찰 특수통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뭐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분은 검사만 하시고 지금 권익위원장 간 지도 한 반년이 안 됐는데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보낸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저도 오늘 보도 보고 네. 야 이건 해도 너무하고 검사 천국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은 네. 저는 김홍일 권익위원장 네. 중수부장이 방통위원장을 제안하더라도 거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뭐 자진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자진 사퇴를 당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됐든 네. 민주당은 목적 달성을 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왜 민주당이 잘못한 것으로 뭐 허를 찔렸다 뭐 이런 네. 보도를 보고도 민주당이 아무 소리 안 하냐 이거죠. 제발 네. 저를 좀 수석 부대변인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깝깝하신가요 지금? 진짜 답답해서 말이죠.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김홍일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하고 보면은 지금 MBC 사장 교체하려고 하는데 박문진 이사 교체하는 게 법원에서 제동 걸려서 실패하고 KBS 사장 박민 사장 내보내는 것도 여권 이사가 제동을 걸어서 뭐 홍역을 앓다가 지금 어떻게 되긴 됐는데 이것도 뭐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고. 방통위에 무슨 뭐 가짜 뉴스 체크 뭐 TF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또 법적 권한도 없이 왜 그런 거 하냐 뭐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방심위에도 뭐 가짜 뉴스 센터 만들었는데 거기는 아예 직원들이 우리는 저런 데서 근무 못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니까는 뭐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해서 보내놨는데 기술자 맞냐 이래서 이제 자진 사퇴시키고 김홍일 검사 출신을 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네. 되겠느냐. 서울을 한번 보세요. 네.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거기 수방사령관, 김호랑 소령, 그 상병. 역사가 어떻게 평가해요. 네. 그런데 방통위를 김홍일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익위원장 된 게 지금 불과 2, 3개월인데 또 보세요. 산자부 장관으로 보낸 박문규 장관을 3개월 돼서 또 총선 보낸다고. 이런 인사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러니까 사고가 도도처처해서 터지니 민주당에서 이런 인사하지 마라. 네. 이렇게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싸워야 됩니다. 왜 흥분하지 않고 살 수가? 아니 지금 나라 꼴이 이게 꼴입니까? 119대 29. 예. 대통령의 명품백. 혁신위의 몰락. 막말. 네. 이 방통위원장. 장관을 3개월 만에 이렇게 뭐 장악하기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바꾼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인적 개표 장관으로 하니까 싹 없어지는데 나는 민주당이 좀 잘해라 하는 의미에서 흥분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원장님 눈높이에 못 맞출까요? 민주당이 지금. 제가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